네, 대부 지난번에 이어서 아폴로니아 시퀀스 오늘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클은 그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법적으로 그녀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야 매일 밤 꿈꾸었던 그녀의 얼굴과 육체를 탐하는데 장벽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마이클은 선뜻 아폴로니아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아폴로니아가 예식용 쇼를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신부용 화관을 벗어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탁자 위에는 마이클이 빨레르모에서 사온 향수와 화장품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신부는 그것들을 눈에 담아두려는 듯 잠시 바라보았다. 마이클이 불을 껐다. 수줍음 많은 신부가 어둠 속에서 옷을 벗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어놓은 창으로 황금처럼 눈부신 시칠리아의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마이클은 덧문을 닫으려다 말고 방 안이 너무 더워서 그대로 두었다. 신부는 여전히 탁자 옆에 서 있었다. 마이클은 방을 나와 욕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하녀가 잠자리를 손보는 동안 타자와 돈 토마시노는 정원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마이클은 그들과 합석했다. 그는 침실로 돌아가면 아폴로니아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랐다. 놀랍게도 그녀는 첫날 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머니에게 배우지 않은 것 같았다. 아폴로니아는 아마도 그가 옷을 벗겨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수줍고 순진해서 그런 청을 못했을 것이다. 침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은 누군가가 덧문을 모두 닫아서 집안이 깜깜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더듬거리며 침대를 찾아갔다. 아폴로니아는 등을 보인 채 웅크리고 누워 이불을 덮고 있었다. 마이클도 옷을 벗고 알몸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손을 뻗으니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알몸이 만져졌다. 그녀는 과감하게 옷을 벗은 채였다. 마이클은 속으로 놀랐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렸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눕자 마이클은 살며시 그녀의 크고 탐스러운 유방을 만졌다. 그녀는 재빨리 품에 안기며 몸을 밀착시켰다. 두 사람의 육체에는 부드러운 전류가 흘렀다. 마이클은 팔로 그녀를 안고 부드럽고 깊게 키스했다. 그런 다음 몸과 유방을 누르며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갔다. 아폴로니아의 살결은 팽팽하고 머릿결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처녀의 성적인 흥분으로 몸이 닳아 그를 열렬히 원하고 있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골반을 앞으로 내밀며 매끄러운 다리로 그의 엉덩이를 감았다. 두 사람은 더욱 격렬하게 감고 끌어당기며 절정으로 치달았다.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죽음을 앞두고 몸을 전율하는 것과 같았다. 그런 밤이 몇 주일 계속되는 동안 마이클 꼴레오네는 미개한 사회의 사람들이 처녀성의 가치를 두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관능과 근육이 지닌 위력을 만키었다. 아폴로니아는 시간이 갈수록 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사랑과 신뢰를 받은 젊고 혈기왕성한 아가씨는 성의 눈뜨면서 녹익은 과일처럼 달콤해졌다. 남자들만 살던 별장의 음울한 분위기는 아폴로니아가 들어오면서 환하게 밝아졌다. 첫날 밤 이후 그녀는 어머니의 짐을 싸서 보내고 밝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공동 식탁의 안주인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돈 토마시노는 매일 저녁 신혼부부가 함께 보내자고 해도 사양했고, 타자는 정원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원에는 피처럼 붉은 꽃들에 둘러싸인 조각상들이 즐비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은 유쾌하게 흘러갔다. 밤이 되면 신혼부부는 오래도록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조각상 같은 아폴로니아의 몸과 벌꿀 색깔의 피, 정열로 불타는 커다란 갈색 눈동자를 아무리 탐해도 마이클은 늘 부족했다. 그녀에게선 놀랄 만큼 신선한 향기가 났다. 그녀의 은밀한 곳에서 품어져 나오는 살콤한 살냄새는 도저히 욕망을 누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의 순결한 정열은 마이클이 결혼에 대해 가졌던 열망과 비슷했다.
그들은 밤새 사랑을 나누고 지쳐서 새벽에야 잠들었다. 마이클은 이따금 잠이 오지 않아 창문 선반에 벌거벗은 채 앉아 잠든 아폴로니아의 몸을 바라보기도 했다. 휴식을 취하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완벽했다. 언젠가 이탈리아의 성모상을 묘사한 화집에서 보았던 예술가들이 최선을 다하여 가장 순결하게 그린 그 모습처럼 완벽한 얼굴이었다. 결혼 첫 주에 그들은 알파 로메오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했다. 그 사실을 안 돈 토마시노는 마이클에게 결혼으로 인해 그의 얼굴과 신분이 시칠리아 일부에 알려졌기 때문에 꼴레오네 패밀리의 적이 이 은신처까지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을지 모르니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돈 토마시노는 별장의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칼로와 파브리지오 두 목동으로 하여금 성벽 안에서 보초를 서게 했다. 마이클과 그의 아내는 별장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마이클은 아폴로니아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담장 안쪽을 따라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다. 이 즈음 돈 토마시노는 여러 가지 일로 바빴다. 타자와 마리아는 팔레르모 시내의 신흥 마피아들 때문에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별장에서 일하는 마을 할머니가 정원으로 신선한 올리브를 한 접시 내오며 마이클에게 말을 걸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신이 뉴욕에 있는 대부 돈 꼴레오네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맞소? 돈 토마시오는 그의 비밀이 밝혀진 데 대해 불쾌해하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노파는 사실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표정으로 마이클을 빤히 쳐다보았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파의 이름은 필로메나라고 했다. 그녀의 얼굴은 호두처럼 주름이 많고 가무잡잡했으며 조글조글한 입술 사이로 누런 이가 보였다. 마이클은 이 별장에 살게 된 후 처음으로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았다. 대부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적이 있어요. 내 머리도. 그녀는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신용을 했다. 필로메나가 뭔가 더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마이클은 미소로서 북돋워 주었다. 그녀는 연미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루카 브라시가 죽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마이클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놀랍게도 필로메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소서. 노파는 성을 그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이클은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브라시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노파가 헤이건과 소니가 들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스쳤다. 그는 노파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며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저희 아버지와 루카 브라시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고 루카 브라시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걱정 마시고 제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클은 부드럽게 말했다. 필로메나의 주름진 얼굴과 건포도 같은 눈이 돈 토마시노를 응시하자 그는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필로메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년 전 필로메나는 뉴욕 10번가 이탈리아 이민자 촌에서 산파 노릇을 했다. 임신한 여자들이 많아서 그녀의 조산호는 날로 번창했다. 그녀는 의사들이 아기를 받다가 곤란을 겪을 때 달려가서 한 수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녀의 남편은 장사가 잘 되는 식료품점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그는 돈이라곤 한 푼 모을 줄 모르는 노름꾼의 오입쟁이였지만 필로메나는 남편이 불쌍한 사람이라며 천국에 가기를 빌어주었다. 그런데 30년 전 어느 저주스러운 밤이었다.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에 누군가 필로메나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아기들은 죄 많은 세상에 안전하게 오려고 가장 조용한 시간을 택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관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시에도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루카 브라시였다. 그는 독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필로메나는 그를 보자마자 겁을 먹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어리석게도 루카 브라시의 부탁을 거절해서 보복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브라시는 평범한 심부름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필로메나에게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집이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필로메나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브라시의 짐승 같은 얼굴이 그날 밤에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아 보였다. 악령의 소나기에 잡힌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잘 아는 임산부의 아이만 받는다고 거절했지만 그는 녹색 지폐를 한 움큼 쥐어주며 막무가내로 함께 가야 한다고 졸랐다. 그녀는 너무 겁이 나서 승낙했다. 도로에는 포드 자동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운전사도 루카 브라시처럼 험악한 인상이었다. 30분도 채 안 되어 자동차는 다리 건너 롱아일랜드의 한 작은 목조 주택 앞에 멈췄다.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같았는데 지금은 브라시와 그의 갱단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부엌에서는 사내 여럿이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브라시는 필로메나를 2층의 침실로 데려갔다. 침대에는 얼굴이 하얗고 머리 색깔이 붉은 아일랜드인처럼 보이는 나이 어린 처녀가 암돼지처럼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쥐고 누워 있었다. 이 불쌍한 처녀는 몹시 겁을 먹은 상태였다. 그녀는 브라시를 보자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려버렸다. 공포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이다. 악마같이 생긴 브라시가 노여운 표정을 지었을 때 그 모습은 그녀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끔찍스러운 모습이었다.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브라시는 필로메나를 데려다 준 뒤 방을 나갔다. 대신 그의 동료 2명이 산파를 도왔다. 산모는 아기를 낳고 지쳐서 깊은 잠에 빠졌다. 다시 방에 들어온 브라시에게 필로메나는 깨끗한 담요에 싼 아기를 건네주며 당신이 애 아버지거든 이 애를 데려가세요. 내 일은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했다. 브라시는 아기에 찬 미청이 같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렇소. 내가 애비요. 하지만 저런 인종을 살려두고 싶지 않소. 지하실에 데려가서 화덕에 쳐넣어버려요. 그 순간 필로메나는 그의 말을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인종이라는 말을 쓴 게 이상했다. 아기 엄마가 이탈리아인이 아니라는 말일까? 아니면 아기 엄마가 천한 창녀라는 뜻으로 말한 걸까? 자기 씨를 받은 건 무엇이라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말일까? 필로메나는 그가 농담을 좀 거칠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당신 아이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잘라 말하고 아기를 건네려고 했다. 그때 지쳐 잠들었던 산모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브라시가 갓 태어난 아기를 필로메나의 가슴에 거칠게 안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루크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브라시는 고개를 돌려 산모를 쳐다보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했다. 필로메나는 지금도 그렇게 말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브라시와 아기 엄마는 둘 다 미친 짐승 같았다. 인간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품고 있던 증오심이 번쩍하고 빛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상스러운 격정, 영원히 천벌받아 마땅한 잔인하고 악마 같은 비정상적인 열정만 있었다. 루카 브라시는 필로메나를 돌아보더니 거칠게 말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필로메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고 당신이 애 아버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브라시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우도 안에서 칼을 꺼내더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다. 필로메나는 충격을 받았던 게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세 사람이 지하실에 네모난 화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필로메나는 여전히 담요에 싼 아기를 안고 있었다. 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사내들 중 하나가 화덕 뚜껑을 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보였다. 그 사내가 밖으로 나가고 파이프에 물방울이 맺히고 쥐새끼 냄새가 나는 지하실에는 그녀와 브라시만 남게 되었다. 브라시는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필로메나는 브라시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로 옆에 시뻘건 불구덩이가 있고 브라시는 덤벼들 태세로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괴수의 형상이었고 제정신도 아니었다. 그는 필로메나의 목덜미를 잡더니 뚜껑 열린 화덕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 여기에서 필로메나는 이야기를 뚝 그쳤다. 그녀는 뼈가 앙상한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마이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왜 이 이야기를 자기에게 털어놓게 되는지
알 것 같았다. 마이클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로메나는 포도주를 한 잔 더 마신 뒤 성호를 긋고 중얼중얼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브라시에게 지폐를 한 뭉치 받았고 차에 태워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만약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발설한다면 틀림없이 브라시의 손에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틀 뒤 브라시는 아기의 엄마인 젊은 아일랜드 처녀를 죽였고 그 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필로메나는 겁에 질려 대부에게 달려가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부는 자기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그녀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다. 그 당시 브라시는 돈 꼴레오네 밑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다. 돈 꼴레오네가 손을 쓰기도 전에 루카 브라시는 깜빵에서 유리 조각을 삼키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회복되었을 즈음 돈 꼴레오네는 모든 문제를 수습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중지했고 루카 브라시는 석방되었다. 돈 꼴레오네는 루카 브라시나 경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필로메나는 그날 이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 신경이 쇠약해져서 산파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 식료품점을 팔고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은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어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었다. 그러나 원래 몸이 허약하고 병치레가 잦아 미국에서 노예처럼 일해 모아온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남편이 죽고 난 뒤 필로메나는 하녀 일을 하게 되었다. 필로메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다. 그녀는 포도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마이클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돈도 주셨고 브라시에게서 목숨도 구해주셨어요. 그분께 전해주세요. 내가 매일 밤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가 떠나자 마이클은 돈 토마시노에게 저분의 얘기가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다. 마피아 두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클은 사람들이 루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마이클은 돈 토마시노와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고 싶었지만 그가 긴급한 소식을 듣고 빨레르마로 갔다 놓은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돈 토마시노는 집으로 돌아와 마이클을 따로 불렀다. 미국에서 소식이 왔다고 그는 말했다. 산티노 꼴레오네가 살해되었다는 슬픈 소식이었다. 아침 일찍 레몬 빛깔의 시칠리아 햇살이 침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잠에서 깨어난 마이클은 아폴로니아의 매끄러운 몸이 자기 몸에 닿아 있는 것을 느끼자 그녀를 깨워 사랑을 나누었다. 아폴로니아를 완전히 소유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마이클은 사랑의 행위가 끝난 뒤에는 언제나 그녀의 아름다움과 열정에 감탄했다. 아폴로니아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아래층 욕실로 갔다. 마이클은 벌거숭이인 채 침대에 누워 신선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오늘은 이 별장과 침실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었다. 돈 토마시노가 시칠리아 남부 해안의 한 마을로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터였다. 임신 첫 달째인 아폴로니아는 일주일 정도 자기 가족들과 지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은신처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전날 밤 돈 토마시노는 아폴로니아가 잠자러 간 뒤 마이클과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몹시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사실 마이클의 안전 때문에 무척 고심했다고 털어놓았다. 결혼 때문에 자네 신분이 세상에 노출되고 말하며 자네 아버지가 왜 자네 은신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손을 쓰지 않은지 이상할 지경이야. 나도 빨레르모의 젊은 두목들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야. 그놈들도 주둥이를 적실 수 있도록 꽤 신경을 써주는데도 이젠 내가 가진 걸 모두 달라고 저러니 도대체 그놈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놈들이 몇 가지 장꾀를 부리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당할 내가 아니지. 놈들도 날 하찮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내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재주가 있건 없건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고 우물에 있는 물을 몽땅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돈 토마시노는 두 목동 파브리지오와 칼로가 경호원으로 함께 따라가게 될 거라고 했다. 또 자신은 내일 새벽 발레르모에 일이 있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밤 작별 인사를 하는 거라고 했다. 마이클은 타자 의사에게는 내일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타자는 그날 저녁 발레르모에서 자고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그 일을 발설할지 몰라서였다. 마이클은 돈 토마시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에게 집 안팎을 순찰하게 했고 소수의 충직한 목동들에게 루파라 총을 지급하고 집안까지 보초를 서게 했다. 돈 토마시노 자신도 단단히 무장하고 항상 개인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다. 아침 햇살이 제법 따가워졌다. 마이클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바지와 셔츠를 입은 다음 시칠리아 남자들이 흔히 쓰는 끝이 뾰족한 모자를 썼다. 그는 맨발로 침실 창가에 기대고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정원 의자에 파브리지오가 앉아 있었다. 그는 루파라 총을 정원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팽개쳐 둔 채 뻣뻣하고 검은 머리를 한가하게 빗고 있었다. 마이클이 휘파람을 불자 파브리지오가 고개를 들어 창 쪽을 바라보았다. 차 가져와. 5분 뒤에 출발한다. 깔로는 어디 있나? 마이클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파브리지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풀에친 셔츠 사이로 문신의 푸른색, 붉은색 선이 보였다. 깔로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도 함께 가십니까? 파브리지오가 물었다. 마이클은 그를 흘겨 쳐다봤다. 지난 몇 주 동안 파브리지오가 아폴로니아를 쳐다보는 눈길이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히 자기 상전의 아내를 넘볼 수는 없는 것이다. 시칠리아에서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죽음으로 가는 길은 없었다. 마이클이 차갑게 말했다. 아니, 아내는 친정에 갔다가 며칠 뒤에 따라올 거야. 파브리지오는 재빨리 차고로 사용하는 조그만 돌집으로 달려갔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필로메나 부인이 커피를 만들어주며 수줍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버지께 당신의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마이클이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깔로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마이클에게 말했다.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가방을 갖다 놓을까요? 놔둬. 내가 옮길 테니. 그런데 아폴로니아는 어디 있나? 마이클이 물었다. 칼로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엑셀레이터를 밟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기도 전에 진짜 미국 여성이 되려나 봅니다. 시칠리아에서는 여자가 운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마이클은 이따금 별장 담 안쪽에서 아폴로니아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럴 때마다 마이클은 꼭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아폴로니아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파브리지오에게 자동차에서 기다리라고 해. 마이클은 칼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부엌을 나가 2층 침실로 올라갔다. 가방은 이미 꾸려져 있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나오기 전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자동차는 부엌 출입문이 아니라 현관 계단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아폴로니아는 자동차에 앉아서 어린애처럼 핸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칼로는 뒷자리에 점심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때 어떤 인물을 띈 듯 별장 밖으로 총총히 사라지는 파브리지오의 뒷모습이 보였다. 저놈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마이클은 왠지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 다시 나타난 파브리지오는 고개를 돌려 어깨너머로 이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이클은 언제 저놈의 목동을 흠칫 두들겨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이클은 층계를 내려오며 필로메나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타자 씨는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까? 마이클이 노파에게 물었다. 필로메나의 주름진 얼굴에 익살맞은 웃음이 감돌았다. 늙은 수탉이 제때 태양을 볼 수 있나? 어젯밤 팔로르모에 다녀왔나 보. 마이클은 웃으며 부엌문에 나섰다. 그의 꽉 막힌 코에도 강렬한 레몬꽃 향기가 전해졌다. 별장의 산책로에서 10발자국쯤 떨어진 자동차에서 아폴로니아가 그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여기까지입니다.